저 좀 숨겨주세요. 제발요. 한태성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 외로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뭐라고? 숨겨달라고? 누가 이 어린 소녀를 쫓고 있기에 한밤중 빗속에서 낯선 차를 세워 그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한 걸까요? 한태성은 한참 동안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이 느꼈던 그 외로움과 닮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달아, 젖은 채 있으면 얼어 죽겠다. 하지만 한태성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리고 이 비오는 밤의 우연한 만남이 15년간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그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빛 목걸이는 대체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사연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등 앞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죠. 그분의 이름은 한태성, 올해 78살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었지만 그 화려한 직함과는 달리 그분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앞 유리창의 빗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한태성은 차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회의가 이어졌고 집에 돌아가도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저택이지만 그곳은 그에게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일 뿐이었죠. 비가 참 많이 내리는구만. 한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장님의 이런 독백은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차는 천천히 강남대로를 따라 움직였고 네온사인의 불빛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차창을 물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군가였습니다. 한태성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위험해.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 덜컥거리며 멈춰섰고 한태성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그의 몸을 붙잡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두 손을 모아 차를 향해 무언가를 애원하듯 손짓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구원을 바라는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그것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길 한복판에 서 있다니.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쫓아오는 걸까? 순간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혹시 계획된 범죄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나가볼까요? 아니, 한태성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소녀의 눈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가보겠네. 한태성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어깨를 때렸고 금세 정장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죠.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철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괜찮은가?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태성은 숨이 멎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6, 아니 17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 외로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제발이요. 한태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했습니다. 숨겨달라고. 누가 이 어린 소녀를 찾고 있기에 이런 밤중에 길거리를 헤매며 낯선 차를 세워 숨겨달라고 할까요? 그 말 속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박함이 담겨 있을까요? 뭐라고? 숨겨달라고? 한태성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대답 대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오직 이 순간에 한태성 뿐이라는 듯이 소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한참을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대로 서서 소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느꼈던 그 외로움과 비슷한 무언가를,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고독을. 한태성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절박하게 살아야 하다니.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태성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타라. 젖은 채 있으면 얼어 죽겠다. 소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치 기적을 본 사람처럼. 하지만 한태성은 다시 한번 차 문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서 타. 따뜻한 데 가자꾸나. 소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들여놓을 때도 조심스러웠고 앉을 때도 마치 자신이 이 차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한태성도 뒤따라 탔고 차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소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주었죠.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한태성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한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네,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한태성은 옆자리에 앉은 소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젖은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차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조심스럽게 차 안에 비치된 담요를 꺼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덮어라. 감기 걸리겠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담요를 받았습니다. 한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녀는 담요를 몸에 두르며 작게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차는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한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외롭고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고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죠.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자신도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태성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담요를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처럼. 차는 강남대로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차 안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소녀의 떨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한태성은 옆자리에 앉은 소녀를 몇 번이고 힐끗거렸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담요를 꼭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뭔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요? 이름을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한태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소녀는 고개를 돌려 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태성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뭐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젖은 채로 있으면 몸살나. 소녀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성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숨겨달라고 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한태성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널 찾고 있니? 소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태성은 그 반응을 보고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할아버지가 널 도와주려면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왔어요. 보육원? 네. 18살이 되면 나와야 해요. 그래서 나왔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 목걸이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한태성은 소녀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한 그룹 회장님의 손녀라고. 그래서 저를 데려가야 한다고. 한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그룹 회장의 손녀라고? 그건 바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그룹 회장의 손녀라고? 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저를 회장님께 데려가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한태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이유가 목걸이 때문이라니. 한태성은 목걸이를 다시 자세히 보려 했지만 어두운 차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차를 세운 거구나.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아니야, 잘했어. 잘했단다. 한태성은 소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사람들이 누구든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소녀는 한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할아버지를 믿어라. 한태성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게.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경비를 강화하도록 연락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차가 한 고급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리모컨을 눌러 철문을 열었고 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저 멀리 웅장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비에 젖은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태성은 그 반응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이제 안전하단다. 소녀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한태성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서요. 이은서예요. 은서. 한태성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태성이 먼저 내렸고 은서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집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집사는 한태성을 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러다 집사는 한태성 뒤에 선 은서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태성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머물 손님이네. 객실 하나 준비해주고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게.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바로 보고하라고 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한태성을 모셔온 집사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것도요. 한태성은 은서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큰 샹들리에가 거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은서는 거실을 둘러보며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한태성은 그런 은서의 마음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돼.
여긴 이제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란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태성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집사가 마른 수건과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한태성이 그것을 받아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씻고 갈아입어라. 감기 걸리겠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과 옷을 받았습니다. 집사가 은서를 객실로 안내했고 한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한태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서가 차고 있던 목걸이, 한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말, 그리고 그 목걸이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내일 그 목걸이를 자세히 봐야겠어. 한태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은서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은서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좀 나아졌니? 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성은 식탁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고플 텐데 뭐라도 먹자.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어. 식탁에는 따뜻한 죽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태성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비슷한 목걸이를 가진 걸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서는 한태성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가서 쉬어라. 객실에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내일은 더 편안할 거란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한태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작은 등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고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와 그 목걸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한태성은 내일 아침이 되면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자신의 집안과 관련이 있다면 한태성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태성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태성과 아들 한도윤, 그리고 며느리 윤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태성의 머릿속에는 은서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목걸이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한그룹 회장님의 손녀라고. 한그룹 회장의 손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태성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아이가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처럼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한도윤과 윤지영은 3살배기 딸 미정이를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한태성은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도윤과 윤지영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미정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 그 단어가 한태성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한태성은 그날 이후 사람이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한태성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한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넓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윤지영은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기보다는 딸처럼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그날 함께 갔더라면.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흰 천으로 덮인 두구의 시신을 봤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를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태성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한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미정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그리고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사진 속의 미정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에는 은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한태성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지영이 미정이에게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한 그룹의 상징인 SH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였죠.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였습니다. 한태성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서가 하고 있던 목걸이.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그 목걸이 때문에 한 그룹 회장의 손녀로 오인받았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 목걸이가. 한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은서가 하고 있는 목걸이가 미정이의 것이라면 은서가 미정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무 성급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도 많으니까요. 한태성은 사고 당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에는 큰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그룹 회장 가족 교통사고, 손녀 실종. 기사에는 3살배기 미정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목에는 그 은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3살이었던 미정이가 자라면 지금의 은서 정도 나이가 될 것입니다. 18살. 한태성은 탐정 보고서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걸이가 고가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전적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후 어딘가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미정이를 데려가 보육원에 유기했다면 모든 것이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태성은 다시 한번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목걸이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미정이의 목걸이라면. 한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객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은서가 묵고 있는 객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을 텐데 내일 아침에 물어봐야겠어.
한태성은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객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은서가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은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고 계실 줄 알았는데. 한태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아직 불안해서요. 그렇구나. 괜찮아. 여긴 안전하단다. 한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따뜻한 우유라도 마실래? 잠이 잘 올 거야.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성은 은서를 데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태성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냄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 천천히 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성은 우유를 젓는 손을 멈추고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눈빛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쩌면 넌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는지도 모르지. 은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태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해진 우유를 컵에 따라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자, 마셔라. 식기 전에. 은서는 컵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미정이를 떠올렸습니다. 미정이도 따뜻한 우유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목걸이를 자세히 봐도 되겠니? 은서는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거요?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괜찮겠니?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구나. 이제 가서 푹 쉬어라. 은서는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태성에게 작게 인사하고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한태성은 주방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혹시 내가 돌아온 걸까? 한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주방을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지영아, 미정아,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태성의 가슴 속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거센 비는 그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사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무시는 동안 손님께서도 일어나셨습니다. 집사의 말에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은서가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머리를 빗은 은서는 어젯밤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잘 잤니? 한태성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죽과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 앞에 죽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해. 기운을 내야지.
은서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한태성은 맞은편에 앉아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은서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작은 코, 그리고 앳된 얼굴.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한태성은 계속 은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힐끗거렸습니다. 어젯밤 약속했던 것. 오늘 아침에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태성의 가슴은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태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야, 어젯밤에 말했던 것 기억하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네, 목걸이요. 자세히 보시려고 하셨죠? 그래. 괜찮겠니? 은서는 망설이지 않고 목걸이를 풀어 한태성에게 건넸습니다. 한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가서 햇빛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 중앙에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SH, 한 그룹의 상징인 그 문양이었습니다. 한태성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뒤집어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뒷면에도 같은 SH 문양이 작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10 제작 연도였습니다. 15년 전 윤지영이 미정이를 위해 목걸이를 만들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한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한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태성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태성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양은 우리 한 그룹의 상징이야. SH. 한태성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서야, 이 목걸이를 어떻게 갖게 됐니?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니?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은서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렴풋이 따뜻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 자주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그분들이 이 목걸이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한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분들, 기억나니? 어떻게 생기셨는지?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요. 그냥 따뜻했다는 느낌만. 그리고 이 목걸이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서재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배기 미정이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정이야. 내 손녀. 그리고 이 목걸이를 봐라. 은서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목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문양이. 그래. 똑같아.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는 내 며느리가 손녀 미정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였어. 한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서야, 미정이는 15년 전에 사고로 실종됐단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미정이는 차에 없었어.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한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찾지 못했어. 흔적도 없었지. 그런데 내가 이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니. 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말한 그 따뜻한 분들, 혹시 그분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였을지도 몰라.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도윤이와 지영이는 보육원을 후원했어. 15년도 더 전부터. 혹시 내가 있던 보육원이 어디였니? 사랑의 집이요. 사랑의 집 보육원이었어요. 한태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 그곳은 한도윤과 윤지영이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사랑의 집.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은 도윤이와 지영이가 후원하던 곳이야.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태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은서야, 확실히 알아봐야 해. 병원에 가자. 검사를 받아야 해. 무슨 검사요? DNA 검사야. 피를 조금만 뽑으면 돼. 그러면 한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손녀인지 아니면 도윤이와 지영이가 특별히 돌봐준 다른 아이인지 알 수 있어. 은서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보육원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보육원 문 앞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손녀가 아닐 거예요. 손녀분은 3살 때 사라지셨다고 하셨잖아요.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미정이일 가능성은 낮아. 하지만 한태성은 목걸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걸이, 도윤이와 지영이가 널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거라면 너는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알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도윤이와 지영이가 왜 너에게 이 목걸이를 주었는지. 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한태성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한태성은 즉시 전화를 들어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한태성입니다. DNA 검사를 급히 받아야 하는데. 네, 오늘 당장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한태성은 전화를 끊고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하자.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한태성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미정이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도윤과 윤지영이 특별히 돌봐준 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은서는 한태성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한태성은 목걸이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SH 문양, 그리고 2010이라는 숫자. 도윤아, 지영아, 너희가 이 아이를 돌봐줬구나. 고맙다. 한태성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분들, 그분들이 한태성의 아들과 며느리였다니.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희망과 불안, 그리고 감사함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은서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무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한태성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서는 미정이가 아닐 것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도윤과 윤지영이 은서를 특별히 돌봐주었고 미정이 것과 똑같은 목걸이까지 만들어 선물했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윤아, 너는 이 아이를 왜 그렇게 아꼈던 거니? 한태성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병원의 특실 진료실이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를 데리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의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검사를 받을 아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은서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은서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은서는 찡그리지도 않고 조용히 견뎠습니다. 한태성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을 받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나흘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한태성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한태성은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아프진 않았고? 네, 괜찮아요. 은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아버지는 내 편이야. 은서는 한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태성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태성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태성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사고 당시의 자료들이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탐정 보고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경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카시트의 안전벨트는 풀려 있었으며 차량 후방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로 발견됨. 누군가 사고 직후 아동을 차량에서 꺼냈을 가능성 높음. 한태성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누군가 미정이를 차에서 꺼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미정이를 데려간 걸까요? 한태성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설탐정의 추가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목격자 진술사고 직후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것을 봤다는 증언 있음. 그러나 해당 여성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아이를 안고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고 함.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한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미정이를 데려간 걸까요?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한태성은 계속해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탐정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추정 목걸이를 노린 범행일 가능성 있음.
그러나 목걸이를 되팔려는 시도는 발견되지 않음. 아동을 어딘가에 유기했을 가능성 높음. 서울 및 경기 지역 보육원 수소문했으나 해당 시기에 들어온 3세 아동 중 미정이와 일치하는 사례 없음. 한태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육원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은서는 분명 사랑의 집 보육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서는 아기였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으니 탐정이 찾던 3세 아동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태성은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15년 전부터 16년 전 사이 사랑의 집 보육원 관련 기록을 모두 찾아주게. 특히 한도윤 이사의 후원 기록과 방문 기록을 자세히 조사해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태성은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한도윤의 개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 한태성은 천천히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영수증에서 멈췄습니다. 16년 전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 후원금 100만 원. 사랑의 집 보육원. 한태성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수증들도 뒤져보았습니다. 수십 장의 후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보육원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결혼 직후부터 15년 전 사고 직전까지 쭉 그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태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도윤과 윤지영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보육원을 후원했을까요? 그리고 은서를 특별히 돌봐주었을까요? 한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지영아, 너희는 은서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니? 왜 그 아이에게 미정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만들어줬던 거니? 한태성은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서야, 내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분들, 좀 더 자세히 떠올릴 수 있겠니?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따뜻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책도 읽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은서야, 은서야라고.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오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다시는 못 오신다고. 한태성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사람들, 한도윤과 윤지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태성은 은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서야, 그분들이 할아버지 아들과 며느리였을 거야. 그리고 그분들은 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구나. 은서는 한태성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태성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분들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괜찮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분들의 사랑은 이 목걸이 속에 남아있단다. 한태성은 은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분들이 너에게 남긴 사랑의 증표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마음속으로 한도윤과 윤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영아, 너희가 사랑했던 아이를 할아버지가 지킬게. 너희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그리고 미정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정아, 할아버지는 여전히 널 찾고 있단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은서도 함께 있어. 내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아이란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한태성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성과 은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가 준비한 음식은 푸짐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직 키가 더 자랄 나이잖니. 네, 할아버지. 은서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태성도 오랜만에 식사가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역시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태성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래된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은서는 한태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태성은 그런 은서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한태성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미정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할아버지가 은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래도 괜찮겠지? 넌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녀란다. 영원히. 한태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슬프면서도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태성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태성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적 일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유전적 일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은서는 미정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시기도 맞지 않았고 은서는 아기였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과를 듣고 나니 한태성의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그렇겠지. 한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정확한 결과는 직접 오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태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고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미정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새 살배기 손녀.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서는 한태성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은서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은서야.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책을 내려놓고 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넌 내 손녀가 아니래. 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태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식사, 정원 산책,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미소. 은서는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태성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손녀분이 아니어서 실망시켜드려서. 아니야. 한태성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내가 미정이가 아닐 거라는 걸. 시기도 맞지 않았고, 넌 아기였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잖니. 한태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괜한 기대를 하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저도 조금은 기대했어요. 혹시 정말 할아버지의 손녀라면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건가 하고. 은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한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미정이가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한태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넌 도윤이와 지영이가 사랑했던 아이야.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란다. 그들이 너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준 건 너를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야.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도윤이의 후원 기록을 봤어. 도윤이와 지영이는 16년 전부터 내가 있던 보육원을 후원했어. 그리고 너를 특별히 돌봐줬지. 그건 너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증거야. 한태성은 은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서야, 피는 안 섞였지만 너는 도윤이와 지영이의 가족이었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가족이기도 해. 할아버지가 도윤이를 대신해서 너를 지킬 거야. 은서는 한태성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태성도 은서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진정했습니다. 한태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한테는 이제 내가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이미 가족이란다. 도윤이와 지영이가 너를 할아버지에게 보내준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긴.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한태성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방을 제대로 꾸며야겠구나. 객실 말고 내가 오래 지낼 방을 만들어주마.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내가 좋아하는 가구로. 은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태성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은서가 미정이는 아니었지만 이제 은서는 한태성에게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마음속으로 미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할아버지는 여전히 널 찾고 있단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혼자는 아니야. 은서가 함께 있어. 도윤이와 지영이가 사랑했던 아이가 함께 있단다.
내가 어디 있든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한태성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성과 은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가 준비한 음식은 푸짐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튼튼해져야지. 네, 할아버지. 은서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태성도 오랜만에 식사가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역시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태성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래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한태성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한태성은 문득 한도윤과 윤지영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은서를 그렇게 아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강했습니다. 도윤아, 지영아, 고맙다. 은서를 할아버지에게 남겨줘서 이제 할아버지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지킬게. 한태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태성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할아버지가 은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그래도 괜찮겠지? 넌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녀란다. 영원히. 할아버지는 널 계속 찾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게. 한태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슬프면서도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한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한태성은 다짐했습니다. 은서를 잘 돌보겠다고. 그리고 미정이도 계속 찾겠다고. 한태성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개의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서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 미정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한태성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닫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은서와 함께 방을 꾸미러 가야겠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한태성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태성과 은서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은서는 한태성에게 보육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태성은 은서에게 한도윤과 윤지영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태성은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서류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태성은 먼지가 쌓인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회의록, 사업 보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한태성은 필요 없는 서류들을 분류하며 천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태성은 그 파일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한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궁금한 마음에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후원 증서였습니다. 16년 전 한도윤의 이름으로 된 후원 증서였습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 정기 후원. 한태성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후원 기록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16년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한태성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원 방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과 윤지영이
보육원을 방문했던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매달 때로는 한 달에 2번씩 방문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한도윤의 필체였습니다. 한태성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 이은서. 이 아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입니다.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한태성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은서, 은서였습니다. 한도윤이 직접 아버지에게 은서를 부탁하는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한태성은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여러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도윤과 윤지영이 한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돌쟁이 2살, 3살, 4살로 자라는 모습까지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은서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태성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태성은 서류를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은서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를 처음 만난 건 이 아이가 생후 6개월 때였습니다. 보육원을 후원 방문했을 때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이 아이를 봤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느 날 아침 보육원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지영이와 나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한태성은 다음 메모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보육원을 방문하며 은서를 돌봤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은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2살이 되었을 때는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좋았으니까요. 한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메모에는 목걸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4살이 되던 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가족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목걸이를 만들어 은서에게 선물했습니다. 비록 우리 혈육은 아니지만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뜻으로. 은서가 이 목걸이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도 정말 가족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지영이와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서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한태성은 목걸이에 대한 부분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은서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정이의 것이 아니라 한도윤과 윤지영이 은서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한태성은 계속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은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정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은서도 진짜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면 은서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도 곧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태성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입양. 한도윤과 윤지영은 은서를 입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사고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태성은 마지막 메모를 읽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이 글을 남기고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디 은서를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아이는 보육원에 혼자 남겨질 것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돌봐주시겠지만 우리가 없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플까요? 제가 지키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찾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은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우리의 두 번째 딸입니다. 한태성은 메모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두 번째 딸. 한도윤과 윤지영은 은서를 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요했구나. 도윤이와 지영이에게. 한태성은 사진들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은서는 한태성의 눈물 자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태성은 은서 옆에 앉아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은서야, 이 사진들을 봐라. 은서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아기였을 때, 돌쟁이였을 때, 그리고 2살, 3살, 4살로 자라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 함께 웃고 있는 따뜻한 부부. 이건 저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분들은. 은서는 사진을 보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책 읽어주시던 그분들. 할아버지. 이분들이 제가 기억하는 그분들이에요. 보육원에 자주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은서야라고 불러주시던.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맞아. 내 아들 한도윤과 며느리 윤지영이란다.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성은 메모들을 은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서는 메모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대한 내용. 이 아이에게도 가족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미정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우리의 두 번째 딸입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딸. 그래, 은서야. 도윤이와 지영이는 너를 딸로 생각했어. 너를 입양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한태성은 은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서야, 넌 미정이가 아니야.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도윤이와 지영이에게는 너는 진짜 딸이었어.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이였단다. 은서는 한태성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태성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진정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제 알겠니? 우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도윤이가 우릴 이어준 거야. 내가 비 오는 날 내 차를 세운 것도, 내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던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 도윤이와 지영이가 너를 할아버지에게 보내준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한태성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넌 정말로 우리 가족이야. 도윤이의 부탁을 받은 우리 가족이란다. 도윤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할아버지가 이룰 거야.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태성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성은 서재에 앉아 한도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할아버지에게 은서를 남겨줘서. 내가 지키려 했던 아이를 이제 할아버지가 지킬게.
내 부탁을 꼭 지킬게. 약속한다. 그리고 은서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만들 거야.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할아버지가 이룰게. 한태성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그룹 본사 회장실, 가을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태성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80이 된 한태성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20살의 은서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은서는 서류 몇 장을 한태성 앞에 놓았습니다. 한태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은서 재단의 이번 분기 보고서로군. 네, 이번 분기에 25명의 아이들을 새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한태성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서 재단은 은서가 20살이 되던 해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길거리 청소년들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한태성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은서가 직접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잘했구나.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니? 네, 대학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기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태성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은서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은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서도 따라와 한태성 옆에 섰습니다. 은서야,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니? 네, 물론이죠. 비 오던 밤이었어요. 무서웠고 외로웠어요.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도 정말 외로웠단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지. 이제는 아니죠? 은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있잖니.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손녀가. 은서는 한태성의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오, 우리 은서가 요리를 했다고?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한태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집에 도착하자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한태성은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걸 내가 다 준비했니? 네, 집사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요. 은서는 한태성 앞에 밥을 놓아주었습니다. 한태성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우리 은서 솜씨가 일품이네. 정말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한태성은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은서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한태성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태성과 은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태성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어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셔서, 저를 받아주셔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디선가 혼자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태성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내가 할아버지의 삶에 빛이 되어줬단다. 도윤이와 지영이가 너를 할아버지에게 보내준 거야. 은서는 한태성을 꼭 껴안았습니다. 한태성도 은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서야. 우리 소중한 손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태성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은서와 함께 소파에 앉아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게 도윤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정말 할아버지를 닮으셨네요. 그렇지? 성격도 비슷했어. 착하고 남을 잘 배려했지. 한태성은 사진을 넘기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아저씨와 지영 아주머니,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는 더 많이 기억나요.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은서야,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시던 그 말. 한태성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너는 그들의 딸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의 손녀이기도 하고. 한태성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란 걸 내가 알려줬단다. 은서는 한태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한태성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가자꾸나. 네, 할아버지.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태성과 은서의 얼굴에도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한태성은 마음속으로 한도윤과 윤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영아, 고맙다. 은서를 보내줘서 할아버지가 잘 돌보고 있단다. 너희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할아버지가 이뤘어. 은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한은서, 우리 한씨 가문의 손녀란다. 그리고 미정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어디 있든 할아버지는 널 사랑한단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 하지만 지금은 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내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아이와 함께. 한태성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서는 한태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태성은 은서를 안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을 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과 은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한태성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비 오는 밤에 은서가
자신의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은서를 외면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한도윤과 윤지영이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은서야, 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니? 재단일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해요. 그래, 열심히 하거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단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은서는 한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태성도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거실은 여전히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한태성과 은서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한태성은 서재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정이의 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서의 사진. 미정아, 은서야. 할아버지의 두 손녀.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한 명은 곁에 있구나. 할아버지는 행복하단다. 한태성은 두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한태성과 은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